군정의 실패와 사회 혼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구의 대이동과 일본인이 버리고 떠난 재산 문제가 미 군정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로 대두된 것이다. 1946년 11월 12일에는 모든 이권이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고 정작 혜택을 입어야 할 귀국한 난민이나 북한에서 쫓겨온 무일푼의 난민들은 도시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된다. 그 예로 용산 남산 밑에 있는 지금도 해방촌이라는 동네로 불리워지는 곳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그 모습이었다. 이런 반면에 소련 군정청 하에 북한은 어땠던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하자 소련 군정 당국은 어땠을까? 시베리아와 중국 등 인접되어 있는 북한은 시베리아와 중국에서 이시에 대거 귀국한 자들은 거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북한에서 일제 학정 밑에서 견디어온 국내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몰거나 악질지주, 기업주로 매도하면서 소련 당국으로부터 비호를 받은 그들은 국내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행정조직을 만들더니 그들만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소련 당국에 요청을 한다. 소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그들이 만든 행정조직이었던 것이다. 1946년 3월 5일 발표된 북한의 토지 및 산업 국유화령으로 개인 재산을 나라에 빼앗긴 땅 주인들과 공장주 등 소위 지주 자본가 기업가 등 재산 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계속 한파선을 넘어옴으로써 1947년 11월까지 2년 사이에 북한 총 인구의 10%인 116만 6천 명이 382남으로 내려와 중국에서 귀국한 동포와 북한 이탈 주민까지 합쳐서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남한에는 미 군정의 또 다른 식량난과 주택난을 가중시킨 것이다. 미 군정은 식량이 우선 큰 문제였다. 하지 중장은 군정기간 3년 동안 약 4억 1천만 달러의 구호 문자를 본국에 보내달라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다. 4억 1천만 달러 중 1억 7천만 달러는 식량 원조임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혼란은 원조 물자로만으로는 안정시킬 수 없었다. 미 군정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인지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둥절한 한국 농민들과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공장이 녹이 슬어 폐업 상태에 있는데도 당장 급한 식량 원조 물자로 앞으로 국가 사이에 갖춰야 할 계획이나 전망은 전무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 예로 군정청은 1945년 9월 일본인들이 전시동원 체제로 착취해갔던 미국 가격 통제령을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어 먹으라는 뜻으로 일본이 내렸던 가격 통제령을 폐지하자 1945년 한 해 생산량은 1800만 석이나 되는데도 풍작이었는데도 그동안 일본인들의 통제 밑에서 숨을 쥐고 있던 간교한 장사꾼들과 생산 물건을 왕창 사들여 비축했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소위 간상배와 몰이배들의 농간으로 쌀값은 폭등하고 일반 물가도 일반인들의 정치하고 있을 때보다 300%나 뛰어 1946년 6월에는 풍작을 누린 농촌에 오히려 배고라 죽는다는 기아 현상이 속출하였던 것이다. 미 군정은 할 수 없이 일본 전시 체제 하에 배급제로 다시 돌아가 미국식 자유경제 체제로 유보하고 가격 통제와 식량 배급제를 부활한다. 그러면 부족한 주택 문제를 미 군정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미 군정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몰려든 인구의 주택 부족을 위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소위 적산가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게 웬일인가? 미국식 군정은 일본인들이 물러간 관공서, 공장, 기업체의 빈자리를 계획성 있게 채워야 하는데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미 군정은 10만 채나 되는 적산 가옥부터 1만여 개나 되는 일본인이 소유했던 적산 기업체와 전국 토지의 12%나 되는 65만 에이커의 농토를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소련 군정 당국 모양으로 모든 것을 국유화시켰더라면 조용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식 사고방식은 이러한 적산기업체나 적산농토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로 별의별 인간들이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미 군정당국을 이용하여 한몫하려는 자들이
영어를 잘하는 자들을 이권을 노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적산가옥이나 기업을 노리는 자들은 미 군정 당국의 혈통, 정분 또는 법률상 관계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화해야 한다 하면서 미군에 접근하였고, 이에 이끌리지 말아야 할 미군 군정 당국은 이러한 간상배나 몰입애들에게 재산권을 넘겨줌으로써 미 군정 당국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북한은 어땠을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6월 3일 전격적으로 소련 군정 당국의 비호 아래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무상 못수, 돈도 받지 않고 땅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무상 분배를 내세워 소위 토지 계획령을 발표한다. 그래놓고 인민위원회는 땅을 공짜로 주는 대신에 그동안 일본인들이나 지주들에게 주던 소작료를 현재 갖고 있는 농산물로 소련 군정 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행정당국에 바치라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대해 농민들은 처음에는 대환영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의아해했으니 결국 소작료가 현물세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쓴웃음을 지었을 뿐이었다. 소련 군정당국 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노동법령이라는 것을 또 발표하고 공장, 광산, 기업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주의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법령은 모두가 소련식 공산주의 수법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는 자를 부역자라고 불렀는데, 부역자 앞에 친일자를 하나 덧붙여 친일 부역자라고 부르며 이들을 그들만의 용어인 반동분자라는 말을 써가며 소련 당국의 비호 아래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 것이었다. 저는 토지의 무상 분배 원칙을 강조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 자유매매권, 양도권을 제한한 채 경작권만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 과거 지주의 소유 토지를 소작하는 것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별반타는 것이었고, 지난날 소작료를 땅을 개인 소유한 자에게 내던 것을 국가의 농업현물세라는 명목으로 결국 국가의 토지 사용료만을 내고 땅의 소유권을 물 건너가고 만 것이었다. 좋은 예로 6.25 당시 한참 낙동강 전선에서 연합군의 방어에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시기에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한 남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때도 역시 개인이 갖고 있던 토지는 모두 인민위원회가 소유하되 경작권은 일반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대신 현물세를 생산량의 25%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남한 점령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무상분배라는 말에 혹했다가 소유권을 국가가 빼앗는다는 말에 실망감을 느낀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남한 점령지역 주민들이 놀란 것은 경제의 대가로 이름만 국가가 달라졌지 국가가 25%를 가져간다는 것에 있었다. 말이 25%이지 25% 산정 방법으로 예를 들면 콩 한 대박을 기준으로 현물세를 낼 경우 대박으로 적당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박에 콩알 하나하나를 세워서 전체를 판단한 철저한 현물세 징수 방법에 더욱 놀랐던 것이다. 이때 등장한 김일성은 중국에서 귀국한 소위 연안파 김두봉을 끌어안으며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한다. 이렇게 남북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을 동안 미 군정과 소련 군정 당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자기들만의 행정체계와 인민군을 양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 군정 당국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를 빠지게 있게 되자 결국 미소 간의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미국은 3.8 이남의 남한에 별개의 행정체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던 한국인들이 해방을 맞이했듯이 미 군정 당국도 한국인들은 소련보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생소한 나라로 였고 그들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 식민지 국민으로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 동안 소련에 의해 대해서만은 상당한 사람들이 소련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1917년부터 1919년 사이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붉은 혁명이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격려해 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많은 무장투쟁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야 한다는 애국지사들은 소련 당국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많지는 않지만 소량의 무기 보급 물자를 시베리아로부터 한국 지하운동가에게密送되어 그동안 도와주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위험성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간 이러한 소련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합류를 경계하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엄하게 공산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동안은 공산주의 선전이 한국 내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 이 군정 당국도 처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정책하에 공산주의자들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나 중국에서 귀국한 김구 등 민족주의자들에 대하여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미국 군정청 당국이 뒤늦게 2차 대전 중 일본과 같이 싸웠던 동맹국 소련이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공산주의자인지 민족주의자 지도자인지 애매모호했던 영운형이 암살되자 하지 중장이 놀라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결과 보고받은 영운형 암살 사건은 더욱 놀라웠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1947년 7월 서울 시내의 자동차 안에서 30대 한 청년에게 암살되었는데, 미 군정 당국이 조사한 바 그 청년은 북한 점령 당국의 지령을 받은 북한의 비밀 공산당원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이 청년에게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라고 교육을 시켜서 사건을 저질렀지만, 사실은 당시 이승만과 김구가 미군 당국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5차에 거쳐 지지부진하는 동안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비상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상임의장으로 이승만, 상임 부의장으로 김규식을 내세우는 한편 하지 중장에게 미국의 상하원 제도와 같은 가칭 민주의회를 두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 장군은 이를 수락했고, 김구의 설득으로 영운형도 민주의원에 동참한 것이다. 믿고 있던 영운형이 이승만, 김구 등 민족주의자들에게 쏠리는 것을 바라본 박헌영과 허헌 등은 공산주의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영운형은 김구에게 벼랑간 민주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통보한다. 왜 그랬을까? 알려진 바로는 영운형이 이승만, 김구 등 민족주의자들에게 협조한다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려갔다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영운형의 소위 반동사상을 고쳐한다면서 38선을 넘어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고 넘어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남산에 불러내어 영운형에게 설득을 했으나 영운형이 이에 불응하자 절벽 위에서 밀어 떨어진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쨌든 민족주의자였는지 공산주의자였는지 애매모호하던 영운형은 이렇게 테러를 당해 사망했다. 9.12 이 사건을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영운형 사건에서 보았듯이 영운형의 암살 사건은 한때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쉽지만 다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듣고 있던 이승만과 김구는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에 힐을 치고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운동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먹고 하지 중장을 찾아가 군정당국에 한국 독립만이 소련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의 영운형 테러 사건을 보고 정치의 무상함을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한다. 원녀 2천만, 구이 유국민, 모년 강해상
귀작 일한인. 내 소원은 2천만 우리 동포들과 여탄 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선역의 붉은 모리 지듯이 돌아가 한가히 살고 싶도다. 이것은 그가 지은 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의원 제도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민주의원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기초한 27개 원칙을 채택한 의원 제도였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 사상이었다. 이승만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은 자기가 미국에서 보아온 미국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라고 했다. 우리 역사에서 큰 오점을 남긴 양반 쌍놈 제도부터 없애 모든 인민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그 첫째 실천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거론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이 망명 시절 한국인 여인들의 참혹한 현상을 보고 여성만을 위한 남녀차별 없는 학교를 세웠던 경력에서 보았듯이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 왕조가 나라가 망한 것도 무식한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세 번째 27개 원칙 중 하나는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으로서 신탁 통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로서 앞으로 미 군종을 미국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물러갈 때 미군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한국에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미 군종 당국은 이 부분만큼은 고웃음을 치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반도가 소련 수년 후 6.25 전쟁이 돌발했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발칸반도 모양으로 아시아의 화약과와 같은 존재이니 미군이 물러갈 경우를 미리 암시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 중장은 이승만의 이런 발언을 보고 후일 올리보라는 측근에게 이승만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도 허황된 소리만 하는 늙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유명한 이로다. 이승만은 왜 그렇게 정신 이상자라는 혹평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전쟁 아니면 내란으로 우리 백성들은 한 번도 편안한 시절이 없었다. 이승만은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는 고구려나 신라 때 모양으로 강했을 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왔지만 고려의 내란과 조선의 유약함은 결국 이 한반도의 불행만을 가져왔다고 하지중장에게 역설했다. 그러나 하지중장은 이러한 이승만을 허황된 늙은이라고 멀리하면서 김규식을 민주의원 의장으로 축대하고 이승만을 왕따시키는 것이다.